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연구하러 온 유명 미국인 교수가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에버리라고 합니다. 평생 인간 군상과 문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며 인간 행동의 패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이었어요. 동료 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시작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 발전이 빠르고 기술이 발달했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은 2년 전이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도시사회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느낀 첫인상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공항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탑승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늘 혼잡하고 소란스러웠는데 서울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문화권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작년 봄이었어요. 이번엔 개인적인 연구 목적으로 왔는데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인사동.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진 지역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중교통 이용 문화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을까? 세 번째 방문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이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해봤어요. 러시아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침착했고 노약자석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피곤해 보여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이건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세 번의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회학자로서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서구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밤낮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동료들과도 수없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었고 곧 다섯 번째 방문도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제가 가진 사회학적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었어요. 특히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학문적 영감의 원천이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준 특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도시문화 세미나였어요.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과 도시 발전과 시민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어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의식이 발달했는지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그동안 품어온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만남이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준 만남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만남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는 우연히 같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 위안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세미나 첫날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땐 다정하고 유쾌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도 깊었어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눈빛도 생생했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역시 중국의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의 변화상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사회학자인 제게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되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그의 말에서는 조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현상이었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젊은이의 생생한 증언은 무척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그의 표정과 어조가 변했습니다. 루 위안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고 게다가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요? 글쎄요. 처음 한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미묘한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겉으로만 깨끗하지 진짜 시스템은 중국보다 한참 뒤처졌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세미나장의 분위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대화하던 다른 참석자들의 목소리도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고 오직 그와 저 사이의 긴장감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힌 건 비교가 아니라 명백한 경멸이었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깨끗하지 진짜 시스템은 중국보다 한참 뒤처졌어요.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때 저는 단순히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언들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문화도 공공예절도 시민의식도 하나하나 깎아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약자석을 안 앉는 건 그냥 거칠해야. 뒤로 가면 다 앉아.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하철에 CCTV가 많아서 억지로 질서 지키는 거지. 감시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하는 거야. 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과 배려 문화에 감탄해왔는데
그는 그 모든 걸 강제와 감시의 결과라고 보고 있었어요. 중국 지하철은 훨씬 역동적이고 생생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떠들면서도 질서는 지켜져. 한국처럼 무덤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지. 루오 위안은 계속해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젊은 유학생이니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수도 있고 타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들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 편견과 무지가 섞인 발언들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소극적이야. 지하철에서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해. 이게 무슨 공동체 문화야? 그냥 개인주의의 극치지. 그는 한국인들의 조용한 지하철 이용 문화를 개인주의라고 해석했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느꼈는데 그는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루오 위안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 구조,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김치만 먹어서 영양 부족이야.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건강해. 이런 식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사회학자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는데 그의 일방적인 편견은 제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한국 문화에 대한 해석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루오 위안의 말처럼 제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잘못 판단한 걸까요? 같은 날 저는 그와 함께 서울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시내 구경을 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명동에서 홍대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오후 6시쯤이라 퇴근 시간과 겹쳐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 줄을 서고 조용히 탑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서서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개찰구 앞에서도 밀치지 않고 차례를 기다렸어요. 뉴욕에서라면 이런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위치에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동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탑승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이런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루오 위안은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쇼야. 보여주기식 문화. 진짜 본질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지. 그는 사람들의 질서 있는 행동을 거칠애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러시아어임에도 불구하고 차내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도 노약 좌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을 보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도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루오 위안이 그렇게 말하며 노약 좌석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그가 당당히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가 갑자기 침범당하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의 평화로운 정적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진 것 같은 파장이 일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미묘하지만 확실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욱 여유로운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노인이나 임산부 없잖아. 비어있는 자리에 앉는 게 뭐가 문제야? 그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미묘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시선 속에서 저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망감,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한 중년 여성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안에는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 한 명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혀를 찼어요. 저 외국인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선명하게 읽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무도 직접 나서서 지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언의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정중하지만 확고한 거부감이 전동차 안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루오 위안의 표정도 관찰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면서도 주변을 슬쩍슬쩍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깊은 불안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대로 한국의 질서는 껍데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인 걸까요? 루오 위안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의 태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찰과 해석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온건해서 의외였어요. 뉴욕에서라면 벌써 누군가 직접적으로 항의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의 결과일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루오 위안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지만 아직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걸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 저는 루오 위안과 함께했던 경험 이후로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9시쯤 2호선을 탔는데 여전히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루오 위안이 없는 상황에서 바라본 지하철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니 질서라는 단어가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선에 줄을 서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며 지정석을 남겨두는 모습. 이것은 누가 지켜보니까가 아니라 서로 믿기 때문에 지켜지는 문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할머니는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고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이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아저씨가 실수로 커피를 흘렸는데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휴지를 건네주고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며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뉴욕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피하거나 무시했을 거예요. 뉴욕에서는 선로 옆에 서 있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데 한국에선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당연하게 이어졌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주변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신경 써주는 모습을 봤어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일상화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는 타인이지만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동안만은 하나의 공동체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누군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서로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도 흥미로웠어요. 전화가 오면 대부분 지하철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며 빨리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전화라면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고 끝냈어요. 이것도 강제된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자석 주변의 풍경이었어요. 노인분이나 임산부가 타시면 그 자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마치 무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여성은 어르신, 앉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교감을 보면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루오 위안의 말이 얼마나 표면적인 관찰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조용함을 개인주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조용함 속에서 더 깊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떠들지 않는 대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단순히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임시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각자의 목적지는 다르지만 함께 이동하는 동안만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노선을 이용해 보면서 관찰의 폭을 넓혀갔어요. 3호선, 4호선, 5호선.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진 노선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5호선을 이용하던 중에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다음 역에서 내려서 역무원에게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말없이 주워주고 제자리에 돌려주려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셨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아니야, 당연한 거지라며 웃으셨어요.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몇몇 칸에는 충전 콘센트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충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리를 바꿔주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충전하세요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의 배려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석을 향한 자연스러운 존중의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해 보여도 그 자리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신 초기로 보이는 여성이 있으면 다른 승객들이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혹시 임신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강제된 질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지켜주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들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이 있는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실 때 젊은 사람이 도와드리거나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계실 때 어르신들이 먼저 배려해 주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정신을 느꼈어요. 지하철역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급한 사람을 위해 한쪽으로 서주는 것, 개찰구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당황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길을 몰라 헤매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루오 위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거칠애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로 이런 장면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가 얼마나 이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루오 위안이 말했던 감시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질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실제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지하철 구간에서도 역무원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모습이 이어졌거든요. 한국인들의 조용한 지하철 이용 문화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건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심의 표현이었어요. 이런 관찰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유대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였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같은 노선의 지하철에서 우연히 루오 위안을 마주쳤습니다.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오후 3시쯤이라 그리 붐비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한국인들의 지하철 문화를 관찰하며 이동하고 있었는데 두 정거장쯤 지나서 루오 위안이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 문제를 다시 마주친 것 같은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당당히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일반 좌석이 충분히 비어 있었는데도 굳이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에 불편했던 기억이 마치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해보기로 다짐했어요. 사회학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행동 패턴과 주변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노약자나 임산부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루오 위안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별일 없이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로 3가역쯤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지팡이를 든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승차하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셨는데 허리가 굽어 있으시고 걸음이 무척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어르신이 루오 위안이 앉아있는 노약자석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계셨고 손잡이를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곁눈질을 하며 루오 위안의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루오 위안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의 압력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중년 남성은 몇 번이고 루오 위안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긴박한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루오 위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 한국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과연 루오 위안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루오 위안은 처음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모른 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들었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 청년이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서 계신데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한 어조였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말투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담겨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루오 위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잖아. 그가 영어로 대답했는데 주변에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과 함께 약간의 공격성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 한 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기요, 노약자석은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루오 위안도 한국에 머무른 지 꽤 되어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승객의 목소리에는 교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약간의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루오 위안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고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루오 위안의 얼굴이 순간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당황스러워졌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향하자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죠. 또 다른 승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어조였어요. 그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명백히 비판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루오 위안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긴장감은 역력했어요. 결국 루오 위안은 얼굴을 완전히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어색하고 급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고 그가 일어난 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한쪽 모니터에는 공교롭게도 공공질서와 배려에 대한 홍보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안의 메시지는 마치 그를 향한 사회적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지하철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어르신은 깍듯하게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루오 위안은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무언의 비판과 실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지만 명백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집단적인 사회적 압력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유도했어요. 이런 방식의 사회적 통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루오 위안이 먼저 내렸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는데도 급하게 일찍 내린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내리고 나서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루오 위안은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날의 경험이 그에게 큰 충격과 각성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법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을요. 루오 위안이 경험한 그 순간은 단순한 자리 양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집단적 윤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그 사건을 곰곰이 되새겨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중하게 부탁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진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가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회적 통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아마 처음부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와 문화가 응축된 작은 사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타인이지만 공통된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며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지하철 관찰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9호선을 이용했는데 여전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탔는데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언뜻 봐서는 임신한 것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임신하셨죠? 여기 앉으세요. 그 세심한 관찰력과 배려심이 놀라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도와주려고 나섰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몸짓으로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포용력을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 예의와 효율성의 조화, 전통과 현대성의 공존. 이 모든 것들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모습,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면을 발견했어요. 루오 위안이 한국 문화를 거칠애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깊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했지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과 철학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의 조용함을 개인주의라고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그 조용함 속에서 더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단순한 교통 이용 문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사회적 자본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호 존중, 공동체 의식.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인 루오 위안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을 때 사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한 거였어요. 한국 사회의 이런 특성은 사회학자인 제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대 도시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조화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날, 저는 한국에서의 체험을 하나의 사회학적 전환점이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루오 위안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혼란과 의문이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한국인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하면서 저는 루오 위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단순히 개인적인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충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질서가 자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감시나 처벌 없이도 그런 배려 문화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사회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연구 주제로 삼고 싶어 했어요. 교수님, 저도 서울에 가서 직접 관찰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각지의 도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각각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도시들이에요. 하지만 한국처럼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그런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공동체 의식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파리 지하철은 예술적이고 로맨틱하지만 질서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고 도쿄 지하철은 효율적이고 정확하지만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런던 지하철은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지만 현대적 편의성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효율성과 인간미,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 관련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현대 도시 사회에서의 자발적 공동체 의식 서울 지하철 문화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학술지에서 게재 요청을 받았어요.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교통정책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논문 발표 후에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의 명문 대학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었고 더욱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지하철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그 가치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 학생들에게 공동체 윤리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만 있어 보세요. 왜 한국이 특별한지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서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인간미를 잃지 않은 사회, 현대적 효율성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문화. 이런 모습들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연구 목적도 있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따뜻한 인간미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배울 점이 있어요. 한국은 제게 영원한 배움의 터전이자 인간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공간입니다.